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출근길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서울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 도심의 최저기온이 5도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7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두터워진 외투를 입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경기도 파주는 2도까지 떨어졌고 인천과 수원이 4도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일대는 그야말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밖에 충청과 강원도도 아침 기온이 5도에서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7도까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등 높은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해발 고도 1200m 이상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추워진 날씨에 비가 눈으로 바뀌며 1cm 안팎의 첫눈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 외출할 때는 따뜻한 옷차림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4도까지 더 떨어지고 경기 일부와 강원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본격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주 후반에는 두 자릿수 최저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주말 막판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이미 시장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불가피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 하루 전인 어젯밤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수요자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고 실거주 의무 2년이 부여되는 정책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규제는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분당과 과천 등 경기 핵심 지역 12곳에 적용됩니다. 16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본격 3중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토어제 시작 전 막판 매수 행렬이 이어지며 일부 공인중개업소는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일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자꾸 그냥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캡처할 물건들. 수요를 줄여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새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커지자 당정은 연내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검토는 하지만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말장난하지 말고 민심에 따라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 계획을 담은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공청사나 학교 등 유유부지를 활용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발표도 고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하는 것이지 확정 또는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긍정적 검토가 잘 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며 보유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과 무주택 사업민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자 공급 문제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재앙이라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거래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정부와 또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연말 연초 발표도 아닌 검토를 하는 거냐며 말장난하지 말고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TF를 띄우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비유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환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부터 국감 일정이 2주차에 접어드는데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일정이 참 빡빡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만 상임위 13곳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피감기관 국정감사 실시합니다. 저번 주 내내 여야 충돌이 있었던 법사위, 과방위 오늘도 열리는데요. 예. 법사위는 법원 국감이 열리고 과방위는 MBC 현장 국감 있습니다. 법원 국감에서는 지귀현 부장판사 의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사법부 개입 문제를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도 있는데요.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 감사를 하면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다뤄지고 정무위에서는 아무래도 이 갭 투자를 차단한 11호 부동산 대책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23일에 보면 국토위에서 부동산원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행안위도 서울시 상대로 국감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참석하는데요. 이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세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원팀으로 부동산 대책 맞불 공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말 내내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후속 대책 내놓겠다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도부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출 규제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 대규모 공급 정책, 후속 대책으로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책이 아니고 재앙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연말이나 연초에 특정 자치구별로 공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이미 지역구 내에 가용부지를 찾아서 어디인지 조사해서 당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공청사, 학교, 버스 차고지 같은 가용부지를 활용해서 특정 자치구에 몇 년까지 몇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보유세 인상 방안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이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구윤철 총리가 직접 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 언급하긴 했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 한 채가 고가 주택이라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면서 평균 재산세율이 1% 수준인 미국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증세 논의 시기상조다 이런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를 공론화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재보궐선거 이 참패로 이루어졌던 이 전례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번 부동산 대책 논란, 정치인 부동산 보유 문제로 여야 공방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을 확산하면서 여당 후보가 정부와 차별화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문제 자세히 짚어봤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 이거 여전히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예, 원래 지난 15일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예. 출석 문제 정리될 예정이었는데요. 29일 운영위로 미뤄지면서 여야 공방 불씨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국감 시즌이지만 오늘은 대법관 증원안도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사법개혁특위안에 사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법은 빠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모두 관심을 보였던 재판소원법이 있었는데요. 실제 당내에서도 헌재법 개정 등을 방향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재판소원법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당 지도부가 개별 입법안을 보고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강경 드라이브를 걸던 정청래 대표, 당과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감 2주차입니다.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임명에 앞서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스스로 셀프 추천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천서엔 성남과 경기 시절 이력을 자세히 썼는데 국민의힘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채용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 대통령께서 추천하시는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린다 라고 써 있습니다. 김 청장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올린 글로 김 청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한 겁니다. 김 청장은 해당 글을 캡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의 정책 자문을 통해 산림 녹지와 공원, 정원 분야, 정책 혁신에 앞장서왔다며 성남 경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6월 김 실장은 성남시 백현동 사업 관련 환경 영향평가를 하던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김 청장은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과 7년 가까이 성남의제 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한 분은 사무국장으로 또 이분은 정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이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내용을 적시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지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 발언과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수꾼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 때 약속 지킨 것뿐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까지 거론을 하면서 제2의 내란 선동이다 아주 맹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후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곳의 대표가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면회를 가서 위로를 하고 온다. 그리고 뭐 좌파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온다.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이 내란 혐의를 재판받고 있는 사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장동혁 대표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공당의 대표가 한번 갔다 왔다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요.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개인적으로 갔다 올 경우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당대표도 갔다 왔다. 예.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이나 재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뭐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들 전 추가로 다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내 비판이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갔다 왔다. 이런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뭐 면회 갈 수 있지 않느냐, 당원들과의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면회 시점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장동혁 개인이 갔다 오는 거, 예. 그러니까 시점은 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후에 1심 재판이 나온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갔다 오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저는 공개한 게 문제라고 봐요. 예. 굳이 이 시점에 공개해야 됐느냐.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보면 나중에라도 선거 치르면서 일부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할 때 공개해도 될 걸. 지금 공개해서 한참 국정감사 시즌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것 자체가 아니라 공개된 그 시점 그 자체를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장 대표와 함께 면회에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부의 사전 고지 없이 김 최고위원만 그 동행한 이 지점을 놓고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예. 추측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간다 안 간다에 대한 서로 의사 합치된 분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식적인 논의를 면회를 대상으로 공식적 논의하는 건 어렵지만 예.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는 거야 뭐 갈 수 있죠. 아직 혐의 재판인데 그러니까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란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당직자라면 그 갔다 온 내용을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예. 당무의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 좀 더 높아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추진할 권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해산 제소는 예. 법무부가 할 수 있고 예.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은 그만큼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조 4항에 따라서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하게 침해될 경우 그 정당은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겠다고 뛰어갔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분명 그 8조 4항에 어긋나는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제소 권한이나 심판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만큼 해산될 정도로 해산을 제소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 추진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만약에 뭐 국내심 의원 중에 일부가 그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저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청구를 추진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을 민주당이 거의 같이 동조해서 실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법무장관이 정성호 전 의원인데 사실 뭐 거기에 동조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기 어렵고 또 나아가면 이게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도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청구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장 대표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탄 반탄 내용이 이 시점에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 민주당과의 뭐 대결, 그 싸움에 좀 집중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퍼져 있었는데 국감 시기이니만큼.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만큼은 뭔가 김지섭 의원을 비롯한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곧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당무 감사, 이 당내 게시판 관련해서 당무 감사가 곧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찬탄 반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 친한 친윤 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저는 이번 장동혁 대표의 면회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갤럽 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자, 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20%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당, 야당, 그다음에 위정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 불신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선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을 선택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는 정당 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 국민의 진위를 앞서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전부 다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전국에서 어떻게 그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을 다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대통령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안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정치 공방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국민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까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갈 수 있냐. 정치권들이 너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싸움으로만 이어져 간다라는 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무래도 더 강한 자가 힘이 너무 세게 발휘할 경우 여론이 나빠진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저희 정당, 민주당은 지금 국정 지지율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훨씬 더 신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발표된 지 지금 5일 지났거든요. 예. 아직 시장에 대한 영향이나 일단 국민적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들도 알기 어렵거든요. 실제 이게 부동산 폭등을 못 막을 것이다 아니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측을 아직 하기는 저는 섣부른 단계라고 보고요.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결과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 추가적인 그 추이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이 대책이 적절했네. 처음에 느꼈던 것과 다르네. 아니면 처음에 느꼈던 대로 내가 안 좋게 봤던 대로 안 좋게 예. 흐르고 있네. 이거를 판단해 주시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적절히 반영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그 부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말했던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당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민특검에 대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를 즉각 지시하십시오. 기가 막히게 자기만 이거를 팔고 돈 챙겨서 딱 나간 거예요. 한 10년, 15년 전에 만약에 특검에서 이런 이슈 나왔잖아요. 자기가 옷 벗고 나갔을 겁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하자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4천억 원의 피해를 볼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때 그야말로 민중기 특검은 기가 막히게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을 했다는 건데 지금 그 의혹의 핵심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 이 지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해명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게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민중기 그 특검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7천여 명이 한 5천억, 4천억 정도의 피해를 보는 이 부분 괜찮다고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특검과 연관지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행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특검을 다시 해야 될지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최소한 국회에 나서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고 실제 해당 그 항맥에 있는 고위 그 금융당국 사람들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 파헤쳐 들어가 보면 어떤 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미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하자. 왜냐하면 자기가 싸게 사가지고 그것도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다. 아주 싸게. 예. 그다음에 거래정지 당하기 직전에 이걸 다 팔았어요. 그 뭔가 여기서 보면 이거 자체로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민중기 특검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치권의 평가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해당 회사의 사장이 민중기 특검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라는 점이고 또 연결고리가 되는 다른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해명을 어떻게 내놨냐면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증권사의 권유로 다시 팔았다라는 겁니다. 어색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추가적인 해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가 이 우회 상장했거든요.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그 매도 중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계 감사를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아예 의견 거절. 그러니까 들여다볼 정도로 자료가 없다. 아예 불성실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과정 자체가 조작.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게 판결을 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과연 그걸 몰랐을 것인가, 모르고 투자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폐지되기 직전, 그러니까 거의 상장되고 폐지될 때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매도까지 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민중기 검사 개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저조차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만 특검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검 자체의 취지, 이게 민중기 검사가 하자고 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하자고 했고 민중기 검사를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자체의 필요성, 김건희 그 전 여사에 대한 이런 조사 가능성에 대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때 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김건희 여사도 매도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의 케이스로 언급이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참 공교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와 관련돼서 나온 이유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는 주식 잘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 그 해당 회사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샀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외한이 아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도 문외한이 아닌 거죠. 뭔가 알고 했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중기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휘권이 어느 정도 제한돼야 돼요. 이 지금 김건희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은 뭐냐면 삼부토건 주식 투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기소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사 지휘를 하시는 분이 어쨌든 물밑에서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을지 모르는 해당 그 회사에 대해 주식을 투자했던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나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선언은 해야지만 본인이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래야지만 수사 전체에 대해서 국민적 의심이 걷어들이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그걸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난 주식 잘 모른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해당 회사에 주식 사지 않았느냐라고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의혹에 대해 같은 의혹을 지금 민중기 특검도 받고 있는 건데 어떤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민중기 특검이 실제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16개의 혐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민중기 검사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수사와 관련돼서는 손을 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 분명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혐의점이 지금 추가적인 해명을 안 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특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실 특검 종료 이후에도 공소유지나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런 역할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둑이 도둑 잡는 상황이다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고발 예정이라고 해요? 사퇴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좀 야기되긴 있어요. 특검 제도 자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검사 사퇴하면 그 특검이 과연 유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당 범위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이 돼야 되죠. 사실은 돼야 되는데 하겠죠. 근데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2010년도 8월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 3월 이전에 모든 걸 다 팔았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이게 과연 인정되지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지금 7천여 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쳐서 이거를 공소시효 중지를 위한 입법안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늦게 밝혀지기 때문에 실제 공소시효가 없거나 또는 30년으로 늘리자라는 아마 이게 입법안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을 특정인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진영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번에 여야가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거 공소시효 정지하는 법안을 내자. 또는 뭐 공소시효 관련 손해배상 관련해서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입법 논의는 국민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사퇴 요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선.
일단 안타깝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볼 때 이건 민주기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중기 검사 한 명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 전체 특검에 대한 의혹이나 신뢰성 자체가 실추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일단 특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조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이걸 끝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중기 특검을 추천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개인 다른 루트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라라는 요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며칠 동안 이 상황을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해당 주식을 어느 지인에게 어떤 조언을 받아서 샀는지 또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팔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경위가 나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갇혀있다 국내로 송환된 64명의 체포 시한이 조금 전인 새벽 3시에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전국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은 모두 수갑을 차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들이 전세기에 탑승한 새벽 3시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팸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48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3시쯤 체포 시한이 만료됐는데 경찰은 이들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각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과 경기 등 여러 지역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구체적인 숫자는 취합을 거친 뒤 오전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감금 피해자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인 사건 사고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치아삐어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오후 2시부터 양자회담을 열고 사기 범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의 수익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지 경찰과 함께 숨진 한국인 대학생 부검을 실시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여러 방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캄보디아 전체를 너무 안 좋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황재영 기자가 교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신을 캄보디아 교민이라고 소개한 이모 씨가 올린 SNS 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감금되었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며 SNS 글을 올리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걸 비판한 겁니다. 일하는 걸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로맨스 스캠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자와 교민, 캄보디아 사회를 구분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좋은 그림이 나오니 교민들과의 약속은 뒤집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처럼 상당수 교민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캄보디아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우려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누구나 캄보디아 가면 감금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인식되는. 캄보디아 주민들 역시 모국을 안 좋게만 바라보는 시선에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이사관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없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교민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갑자기 내리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조국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신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주요 증언을 했던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위증을 했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주장인데
최 총장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변론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광복절 사면에서 정 전 교수와 조국 비대위원장을 복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사면 2달 만인 최근 최성해 총장과 동양대 직원 등 총 8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입시 비리의 중요 증거였던 조민 씨의 표창장을 최 총장과 직원들이 발부해주고도 법원에서 위조된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전 교수가 표창장을 추수한 사람으로 지목한 동양대 직원이 당시 근무도 하지 않았다를 위조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직원이 당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동양대 직원 누구도 정 전 교수에게 표창장을 발부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환자 대부분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현지에서 감금돼 있던 피해자이기도 한데 네. 형사사건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면 피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종종 네.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들어온 64명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국적기를 타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캄보디아와 한국 모두 당국에서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라고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각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뭐 몇 명 정도 영장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일부는 단순히 피의자라기보다는 피해자 성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본인의 가담 정도라든지 또 나갈 수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겠지만 아예 뭐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정상 참작으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송환에서 이제 정작 거물급 피의자인 총책 A씨 부부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물급 피의자 A씨 부부가 무슨 일을 했었고 왜 빠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A씨 부부는 이 120억 원대 로맨스 그 스캠의 총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웬치 급습을 통해서 이 검거된 피의자는 아니고 2월 달에 이미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범죄 행위는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이번에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우리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 캄보디아 이 활동가와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그걸 수용하기는 지금 현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이번에 웬치 급습 과정에서 체포된 이 국민들만 송환을 했는데 이후에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총책으로서 범죄 가담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요구 조건을 당장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하루속히 송환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가로챈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하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약이 있거든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우리 국내에 있고 그리고 그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 이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약에 대해서 2019년에 체결을 하고 2021년부터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약상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우리 쪽에서 먼저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을 해서 캄보디아 당국에 보내면 캄보디아 쪽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재산 동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확답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최근에 그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캄보디아의 정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프린스 그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단체들이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이탈한 것들이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러한 뭐 정보들을 좀 누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범죄 피해액에 대한 환수라든지 앞으로의 조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캄보디아에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짧게 짚었지만 송환자 대부분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현재 감금돼 있던 피해자인 동시에 사기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를 구출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가담 동기나 경위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피의자성이 강한 뭐 일부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3명이 실제 어느 정도 가담 정도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구출, 구조, 송환 단계에서는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지금 가려서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실제 사망에 이른 대학생도 있지만 상당수는 속아서 갔든 아니든 범죄 조직임에 가담한 상태에서 계속 범죄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여져서 피해자성과 피의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구조했다는 3인도 아마 지역에서 제보도 있었고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구조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피의자인데 왜 피해자를 안 구하고 피의자를 구해놓고 과다하게 성과를 홍보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가능하다면 뭐 거기에 국회의원이 가든 누가 가든 뭐 외교부 당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누구라도 뭐 체포된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인 거고요. 이걸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구출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할 것을 좀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병주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상황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주 의원이 3명의 청년을 구출했다는 것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갔다가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청년 2명까지 해서 3명을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박찬대 의원도 의원실로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 구출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러면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 서민의 자식들,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두에 대해서 함께 구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64명이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미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해자성보다는 피의자성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람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금되어서 사망하는 이러한 분들, 피해자성이 더 강한 분들을 어떻게 수사해서 그 송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피의자성, 범죄자들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선량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15 특사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경에 최성해 총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 라는 것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때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아니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있는데 왜 지금 개인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 한 명에 대해서만 이런 형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과정에서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또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을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졌지만 최 총장 일단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이제 조만간 관련 수사 시작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이 표창장 위조가 인정이 된 바는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유죄 인정의 그 직접적 증거가 된 것은 이 위조된 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정 내 시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명확하게 위조할 수 있다는 게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조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건 이 최성해 총장 등의 진술이었고 핵심적으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시점에 그 어학원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근무자가 없었다는 증언 때문이었는데 그 증언이 허위였다는 게 다른 객관적 근무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발급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최성해 총장 등이 모해 위증 등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당시에 발급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일기와 같은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대화 제안에 화답했던 트럼프 정부가 물밑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실제 논의해왔던 겁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하지만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북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서한을 받지 않았다며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아시아 순방 중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기상 문제로 철수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인 2019년 6월 다시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3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에이펙도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이후도 될 수가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포기를 대화 조건으로 걸었던 만큼 회담 성사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영화 같은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괴한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을 훔쳐 달아났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 단 4분이었습니다. 이로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외벽에 화물용 사다리차가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4인조 강도단이 박물관 침입 때 사용한 겁니다. 관람객 입장이 시작된 오전 9시 30분. 이들은 공사 인부처럼 위장해 공사 중인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 건물에 접근했고 전동 절단기 등을 이용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범행 대상은 프랑스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 범행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Tout vous dire, cette opération a duré presque 4 minutes. Ça a été très rapide. Il faut quand même dire que ce sont des professionnels. 경찰이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지만 강도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들이 챙긴 보석은 나폴레옹 3세 황제의 부인 외제니 항우의 왕관과 브로치 등 총 9점입니다. 이 가운데 황후 왕관은 박물관 인근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는데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 1,354개와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건 직후 하루 종일 박물관을 폐쇄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역사적 유산에 대한 공격이라며 범인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매년 9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이번 사건은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가장 큰 도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국어사랑 받아쓰기 대회 현장인데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복궁 지복제 앞마당에서 2025년 국어사랑 받아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말 실력을 겨루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의 모습인데요. 참가자들 중에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참가자들의 실력이 상당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 30여 명도 참가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 학습자들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받아쓰기 대회장에 온 참가자들의 다양한 표정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어사랑 받아쓰기 대회는 우리말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급변한 건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파주는 2.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현재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제주와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올 텐데요. 특히 서해안은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5도, 대구는 17도, 부산은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또 한 차례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